결혼은 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 님이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라는 말이 되는 것처럼 그 작은 점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점 하나가 너무나 무거워 관계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점 하나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진 경계선, 그리고 그 경계선을 다시 세우기까지의 한 여성의 고군분투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따뜻한 공감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와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유복한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셨던 아버지 덕분에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성장했지만 제가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화목했던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꿈이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을 정도로 아버지는 언제나 어머니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셨습니다. 평생에 걸쳐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제게 결혼 생활이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친할머니께서 어머니에게 무언가 핀잔을 주실 때면 아버지는 늘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서서 아내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자 할머니께서 혀를 차시며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뭘 태운 게냐.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구나. 당황하신 어머니는 밥이 설익은 것 같아 뜸을 더 들이다 깜빡했다며 죄송해하셨죠. 할머니는 밥의 냄새가 배면 못 먹게 된다며 타박을 이어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도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탄밥이라도 저는 맛있게 잘 먹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 며느리한테 다 뺏겼네. 아들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하시며 며느리를 향해 너는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는 입은 웃고 계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야 그 표정이 부러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죠. 솔직히 저희 어머니의 요리 실력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늘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었고 라면 물은 항상 짜거나 싱거웠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생신상에 올릴 미역국에 소금 대신 설탕을 넣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달콤한 미역국을 한 그릇 뚝딱 비우시며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거 어디서 배운 레시피야? 맛이 아주 혁신적인데 이런 걸 퓨전이라고 하나?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능청스러운 칭찬에 어머니는 멋쩍어 하시면서도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죠. 어머니가 몸살이라도 앓는 날이면 아버지의 지극한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퇴근길에 어디 들르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달려오신 아버지의 양손에는 늘 전복이나 새우 같은 신선한 해산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툰 칼질 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면 온 집안은 따뜻한 사랑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레 저 역시 어머니처럼 사랑받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를 온전히 지켜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던 그는 178cm의 훤칠한 키와 넓은 어깨를 가진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은 그의 가장 큰 매력이었죠. 과에서도 인기가 많던 그가 제게 먼저 고백했을 때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술자리 후 집으로 가는 길, 술기운에 빨개진 얼굴로 제 앞을 막아서며 머뭇거리던 그의 모습은 순수하고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의 심각한 우유부단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데이트 장소부터 카페 메뉴, 심지어 영화 한 편을 고르는 것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늘 나는 너랑 있으면 다 좋아. 내가 좋은 대로 해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저를 배려하는 로맨틱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주관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음료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여전히 아무거나 괜찮다며 제게 선택을 밀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걸.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언제나 든든하게 가족을 이끌던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지며 이 사람은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6개월의 짧은 연애를 끝으로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짓궂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한 회사에서 저는 그와 거짓말처럼 재회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제가 알던 20살의 풋풋하고 우유부단했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 떨림 없이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을 때 예전처럼 시선을 피하는 대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속도도 빨랐고 동료들의 평가도 좋았으며 어딘지 모를 카리스마까지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먼저 다가와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맛집이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라며 저를 이끌었고 제가 이직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는 막연한 위로 대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내 생각엔 지금 회사에서 3년 정도 경력을 더 쌓으면 팀장급으로 이직할 수 있을 거야. 업계 동향을 보면 내년부터 인력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니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어. 마치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달라진 그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고 희미하게나마 그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든든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사랑에 빠졌고 이번에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친정어머니는 홀시어머니라는 점을 조금 걱정하셨지만 저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다시 예전의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 대상이 제가 아닌 그의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야근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발표가 있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1시쯤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려니 생각했지만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곧이어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둑이야. 저는 급히 침실 문을 잠그고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살짝 엿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익숙한 실루엣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도둑인 줄 알고 경찰까지 불렀는데 범인이 시어머니라니. 안도감과 함께 황당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놀라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아들네 바쁜 것 같아 반찬 좀 가져왔다라며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당신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냉장고에 반찬통을 채워넣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는 오해였다고 사과하며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 해프닝 이후 저는 시어머니께 앞으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뒤 퇴근하고 집에 오니 바꾼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남편에게 전화하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비밀번호 복잡해서 외우기 힘들다고 당신 생일로 바꾸셨나봐.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화가 났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게 알려주지 않은 남편의 태도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하니 아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바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 비번을 모르면 어떡하니? 다 너희 걱정해서 그런 거다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남편이 허락했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내 편이야, 어머니 편이야? 라고 묻자 그는 당신은 당신이고 엄마는 엄마지라는 애매한 대답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 어린 이해가 아닌 그저 귀찮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으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위해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살고 계신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와 저희가 살던 신림의 18평 아파트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강남이 병원이나 여러 시설면에서 더 나을 거라는 배려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파트의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호의에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연신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 아들 이제 강남 사는 거네? 땡 잡았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자신들의 노력으로 강남 아파트를 얻은 것처럼 위기양양했습니다. 제가 이 집은 저희 것이 아니라 부모님 집을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은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간단한 집만 옮겼기에 이사는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이사를 마친 남편은 다시 회사로 출근했고 저는 혼자 남아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태어날 아기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불길한 예감과 함께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현관문 옆에 숨겨두었던 거대한 이민 가방 2개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못 살겠다. 마침 집도 이렇게 넓으니 이제부터 같이 살면 되겠구나.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눌러앉을 작정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당황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으로 직행의 캐리어를 열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계절 옷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엄마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 집도 넓어졌으니 언제든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 인생은 물론 태어날 아이의 인생까지 시어머니에게 휘둘릴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실 텐데 제가 얼른 저녁상 차려드릴게요. 제 목소리에 안심하셨는지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 정리를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라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화색이 만연한 얼굴로 식탁에 앉으신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께서 오시기로 하셨어요. 마침 잘 됐네요. 어머니께서 이사 오셨다고 말씀드리면 다 같이 인사드리고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친정 부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으로 부모님께 시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머님이 오늘부터 저희랑 같이 사시겠다고 이사 오셨어요. 정말 잘 됐죠. 부모님의 표정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고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색한 웃음만 지으셨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네요. 이 집은 아직 법적으로 저희 부모님 명의랍니다. 저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등기 이전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머님께서 정 여기서 사셔야겠다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다시 신림집으로 돌아가고 이 강남 아파트는 처분하시는 수밖에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평생 본 적 없는 싸늘한 분위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장인, 장모,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모여있는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깊은 충격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아내인 제 편에 굳건히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짐을 싸서 돌아가셨고 남편은 진심으로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그 큰 사건 이후 저희 부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이유식을 공부하고 육아용품을 꼼꼼히 살피며 최고의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꼭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경계선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결국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두를 결혼은 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 님이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라는 말이 되는 것처럼 그 작은 점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점 하나가 너무나 무거워 관계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점 하나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진 경계선, 그리고 그 경계선을 다시 세우기까지의 한 여성의 고군분투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따뜻한 공감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와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유복한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셨던 아버지 덕분에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성장했지만 제가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화목했던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꿈이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을 정도로 아버지는 언제나 어머니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셨습니다. 평생에 걸쳐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제게 결혼 생활이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친할머니께서 어머니에게 무언가 핀잔을 주실 때면 아버지는 늘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서서 아내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자 할머니께서 혀를 차시며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뭘 태운 게냐.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구나. 당황하신 어머니는 밥이 설익은 것 같아 뜸을 더 들이다 깜빡했다며 죄송해하셨죠. 할머니는 밥의 냄새가 배면 못 먹게 된다며 타박을 이어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도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탄밥이라도 저는 맛있게 잘 먹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 며느리한테 다 뺏겼네. 아들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하시며 며느리를 향해 너는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는 입은 웃고 계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야 그 표정이 부러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죠. 솔직히 저희 어머니의 요리 실력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늘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었고 라면 물은 항상 짜거나 싱거웠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생신상에 올릴 미역국에 소금 대신 설탕을 넣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달콤한 미역국을 한 그릇 뚝딱 비우시며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거 어디서 배운 레시피야? 맛이 아주 혁신적인데 이런 걸 퓨전이라고 하나? 라며 엄지를 치켜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능청스러운 칭찬에 어머니는 멋쩍어 하시면서도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죠. 어머니가 몸살이라도 앓는 날이면 아버지의 지극한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퇴근길에 어디 들르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달려오신 아버지의 양손에는
늘 전복이나 새우 같은 신선한 해산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툰 칼질 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면 온 집안은 따뜻한 사랑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레 저 역시 어머니처럼 사랑받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를 온전히 지켜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던 그는 178cm의 훤칠한 키와 넓은 어깨를 가진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은 그의 가장 큰 매력이었죠. 과에서도 인기가 많던 그가 제게 먼저 고백했을 때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술자리 후 집으로 가는 길, 술기운에 빨개진 얼굴로 제 앞을 막아서며 머뭇거리던 그의 모습은 순수하고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의 심각한 우유부단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데이트 장소부터 카페 메뉴, 심지어 영화 한 편을 고르는 것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늘 나는 너랑 있으면 다 좋아. 내가 좋은 대로 해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저를 배려하는 로맨틱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주관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음료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여전히 아무거나 괜찮다며 제게 선택을 밀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걸.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언제나 든든하게 가족을 이끌던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지며 이 사람은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6개월의 짧은 연애를 끝으로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짓궂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한 회사에서 저는 그와 거짓말처럼 재회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제가 알던 20살의 풋풋하고 우유부단했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 떨림없이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을 때 예전처럼 시선을 피하는 대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속도도 빨랐고 동료들의 평가도 좋았으며 어딘지 모를 카리스마까지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먼저 다가와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맛집이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라며 저를 이끌었고 제가 이직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는 막연한 위로 대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내 생각엔 지금 회사에서 3년 정도 경력을 더 쌓으면 팀장급으로 이직할 수 있을 거야. 업계 동향을 보면 내년부터 인력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니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어. 마치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달라진 그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고 희미하게나마 그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든든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사랑에 빠졌고 이번에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친정어머니는 홀씨어머니라는 점을 조금 걱정하셨지만 저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다시 예전의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 대상이 제가 아닌 그의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야근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발표가 있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1시쯤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려니 생각했지만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곧이어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둑이야. 저는 급히 침실 문을 잠그고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살짝 엿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익숙한 실루엣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도둑인 줄 알고 경찰까지 불렀는데 범인이 시어머니라니. 안도감과 함께 황당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놀라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아들네 바쁜 것 같아 반찬 좀 가져왔다라며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당신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냉장고에 반찬통을 채워넣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는 오해였다고 사과하며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 해프닝 이후 저는 시어머니께 앞으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뒤 퇴근하고 집에 오니 바꾼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남편에게 전화하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비밀번호 복잡해서 외우기 힘들다고 당신 생일로 바꾸셨나봐.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화가 났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게 알려주지 않은 남편의 태도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하니 아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바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 비번을 모르면 어떡하니? 다 너희 걱정해서 그런 거다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남편이 허락했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내 편이야, 어머니 편이야? 라고 묻자 그는 당신은 당신이고 엄마는 엄마지라는 애매한 대답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 어린 이해가 아닌 그저 귀찮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으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위해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살고 계신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와 저희가 살던 신림의 18평 아파트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강남이 병원이나 여러 시설면에서 더 나을 거라는 배려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파트의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호의에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연신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 아들 이제 강남 사는 거네? 땡 잡았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자신들의 노력으로 강남 아파트를 얻은 것처럼 위기양양했습니다. 제가 이 집은 저희 것이 아니라 부모님 집을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은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간단한 짐만 옮겼기에 이사는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이사를 마친 남편은 다시 회사로 출근했고 저는 혼자 남아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태어날 아기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불길한 예감과 함께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현관문 옆에 숨겨두었던 거대한 이민 가방 2개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못 살겠다. 마침 집도 이렇게 넓으니 이제부터 같이 살면 되겠구나.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눌러앉을 작정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당황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으로 직행의 캐리어를 열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계절 옷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엄마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 집도 넓어졌으니 언제든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 인생은 물론 태어날 아이의 인생까지 시어머니에게 휘둘릴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실 텐데 제가 얼른 저녁상 차려드릴게요. 제 목소리에 안심하셨는지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 정리를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라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화색이 만연한 얼굴로 식탁에 앉으신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께서 오시기로 하셨어요. 마침 잘 됐네요. 어머니께서 이사 오셨다고 말씀드리면 다 같이 인사드리고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친정 부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으로 부모님께 시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머님이 오늘부터 저희랑 같이 사시겠다고 이사 오셨어요. 정말 잘 됐죠. 부모님의 표정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고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색한 웃음만 지으셨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네요. 이 집은 아직 법적으로 저희 부모님 명의랍니다. 저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등기 이전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머님께서 정 여기서 사셔야겠다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다시 신림집으로 돌아가고 이 강남 아파트는 처분하시는 수밖에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평생 본 적 없는 싸늘한 분위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장인, 장모,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모여있는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깊은 충격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아내인 제 편에 굳건히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짐을 싸서 돌아가셨고 남편은 진심으로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그 큰 사건 이후 저희 부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이유식을 공부하고 육아용품을 꼼꼼히 살피며 최고의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꼭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경계선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결국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두를 결혼은 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 님이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라는 말이 되는 것처럼 그 작은 점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점 하나가 너무나 무거워 관계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점 하나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진 경계선, 그리고 그 경계선을 다시 세우기까지의 한 여성의 고군분투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따뜻한 공감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와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유복한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셨던 아버지 덕분에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성장했지만 제가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화목했던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꿈이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을 정도로 아버지는 언제나 어머니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셨습니다. 평생에 걸쳐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제게 결혼 생활이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친할머니께서 어머니에게 무언가 핀잔을 주실 때면 아버지는 늘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서서 아내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자 할머니께서 혀를 차시며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뭘 태운 게냐.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구나. 당황하신 어머니는 밥이 설익은 것 같아 뜸을 더 들이다 깜빡했다며 죄송해하셨죠. 할머니는 밥에 냄새가 배면 못 먹게 된다며 타박을 이어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도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탄밥이라도 저는 맛있게 잘 먹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 며느리한테 다 뺏겼네. 아들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하시며 며느리를 향해 너는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는 입은 웃고 계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야 그 표정이 부러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죠. 솔직히 저희 어머니의 요리 실력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늘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었고 라면 물은 항상 짜거나 싱거웠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생신상에 올릴 미역국에 소금 대신 설탕을 넣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달콤한 미역국을 한 그릇 뚝딱 비우시며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거 어디서 배운 레시피야? 맛이 아주 혁신적인데 이런 걸 퓨전이라고 하나?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능청스러운 칭찬에 어머니는 멋쩍어 하시면서도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죠. 어머니가 몸살이라도 앓는 날이면 아버지의 지극한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퇴근길에 어디 들르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달려오신 아버지의 양손에는 늘 전복이나 새우 같은 신선한 해산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툰 칼질 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면 온 집안은 따뜻한 사랑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레 저 역시 어머니처럼 사랑받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를 온전히 지켜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던 그는 178cm의 훤칠한 키와 넓은 어깨를 가진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은 그의 가장 큰 매력이었죠. 과에서도 인기가 많던 그가 제게 먼저 고백했을 때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술자리 후 집으로 가는 길, 술기운에 빨개진 얼굴로 제 앞을 막아서며 머뭇거리던 그의 모습은 순수하고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의 심각한 우유부단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데이트 장소부터 카페 메뉴, 심지어 영화 한 편을 고르는 것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늘 나는 너랑 있으면 다 좋아. 내가 좋은 대로 해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저를 배려하는 로맨틱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주관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음료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여전히 아무거나 괜찮다며 제게 선택을 밀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걸.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언제나 든든하게 가족을 이끌던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지며 이 사람은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6개월의 짧은 연애를 끝으로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짓궂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한 회사에서 저는 그와 거짓말처럼 재회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제가 알던 20살의 풋풋하고 우유부단했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 떨림 없이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을 때 예전처럼 시선을 피하는 대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속도도 빨랐고 동료들의 평가도 좋았으며 어딘지 모를 카리스마까지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먼저 다가와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맛집이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라며 저를 이끌었고 제가 이직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는 막연한 위로 대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내 생각엔 지금 회사에서 3년 정도 경력을 더 쌓으면 팀장급으로 이직할 수 있을 거야. 업계 동향을 보면 내년부터 인력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니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어. 마치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달라진 그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고 희미하게나마 그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든든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사랑에 빠졌고 이번에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친정어머니는 홀씨어머니라는 점을 조금 걱정하셨지만 저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다시 예전의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 대상이 제가 아닌 그의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야근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발표가 있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1시쯤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려니 생각했지만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곧이어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둑이야. 저는 급히 침실 문을 잠그고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살짝 엿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익숙한 실루엣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도둑인 줄 알고 경찰까지 불렀는데 범인이 시어머니라니. 안도감과 함께 황당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놀라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아들네 바쁜 것 같아 반찬 좀 가져왔다라며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당신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냉장고에 반찬통을 채워넣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는 오해였다고 사과하며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 해프닝 이후 저는 시어머니께 앞으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뒤 퇴근하고 집에 오니 바꾼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남편에게 전화하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비밀번호 복잡해서 외우기 힘들다고 당신 생일로 바꾸셨나봐.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화가 났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게 알려주지 않은 남편의 태도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하니 아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바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 비번을 모르면 어떡하니? 다 너희 걱정해서 그런 거다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남편이 허락했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내 편이야, 어머니 편이야? 라고 묻자 그는 당신은 당신이고 엄마는 엄마지라는 애매한 대답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 어린 이해가 아닌 그저 귀찮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으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위해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살고 계신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와 저희가 살던 신림의 18평 아파트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강남이 병원이나 여러 시설면에서 더 나을 거라는 배려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파트의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호의에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연신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 아들 이제 강남 사는 거네? 땡 잡았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자신들의 노력으로 강남 아파트를 얻은 것처럼 위기양양했습니다. 제가 이 집은 저희 것이 아니라 부모님 집을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은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간단한 짐만 옮겼기에 이사는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이사를 마친 남편은 다시 회사로 출근했고 저는 혼자 남아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태어날 아기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불길한 예감과 함께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현관문 옆에 숨겨두었던 거대한 이민 가방 2개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못 살겠다. 마침 집도 이렇게 넓으니 이제부터 같이 살면 되겠구나.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눌러앉을 작정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당황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으로 직행의 캐리어를 열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계절 옷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엄마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 집도 넓어졌으니 언제든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 인생은 물론 태어날 아이의 인생까지 시어머니에게 휘둘릴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실 텐데 제가 얼른 저녁상 차려드릴게요. 제 목소리에 안심하셨는지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 정리를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라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화색이 만연한 얼굴로 식탁에 앉으신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께서 오시기로 하셨어요. 마침 잘 됐네요. 어머니께서 이사 오셨다고 말씀드리면 다 같이 인사드리고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친정 부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으로 부모님께 시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머님이 오늘부터 저희랑 같이 사시겠다고 이사 오셨어요. 정말 잘 됐죠. 부모님의 표정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고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색한 웃음만 지으셨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네요. 이 집은 아직 법적으로 저희 부모님 명의랍니다. 저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등기 이전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머님께서 정 여기서 사셔야겠다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다시 신림집으로 돌아가고 이 강남 아파트는 처분하시는 수밖에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평생 본 적 없는 싸늘한 분위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장인, 장모,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모여있는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깊은 충격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아내인 제 편에 굳건히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짐을 싸서 돌아가셨고 남편은 진심으로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그 큰 사건 이후 저희 부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이유식을 공부하고
육아용품을 꼼꼼히 살피며 최고의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